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곤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응용곤충학회 부회장, 또 한국자연보호학회 회장, 그리고 인천대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소장, 그리고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을 하면서 어쩌면 센터장으로서 여러분들과 만났을 수도 있겠군요. 반갑습니다. 제 전공은 미소나방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입니다. 아마 미소나방류가 뭐지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앞으로 점점 알아나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논문 한 250편 정도를 출판했고요. 최근 4년에는 SCI급 포함해서 85편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연구가 주로 동남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학원생들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중국 이와 같은 것을 1년에 서너 번 원정조사를 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지난해도 못 가고 금년도에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곤충 표본 만들기 있습니다. 나비를 전시한다든지 딱정벌레를 전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되면은 이와 같은 아래쪽에처럼 나비 표본이 되는데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곤충학은 나비, 곤충 등 표본 제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아까 계통분류학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되는 이런 생물, 즉 우리가 신종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발견해서 이제 출판한 미기록 신종이고요. 요거는 불나방에 속하는 종입니다. 왼쪽에 이 사진이 불나방 성충이고 오른쪽은 불나방의 수컷 생식기 사진입니다. 아래쪽은 입마리 나방과, 근데 요건 베트남에서 발굴해서 세계 최초로 기록을 한 종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생물 다양성이란 최초로 하늘을 정복, 그 다음 미래식량 곤충, 꿈과 희망에 대해서 짧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란, 여기 아마 여러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학생도 있고 또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님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생물 다양성 알아 하지만은 실제로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의 이런 조각상부터 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BC 384에서 BC 322년 기원전,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 자연과학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철학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 또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가운데가 찰스 다윈이고요. 또 왓슨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즉 이미 기원전에 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사진은 에드워드 윌슨입니다. 하버드대의 교수로 생물의 다양성으로 유명하죠. 윌슨은 그럽니다. 지금부터 500년 혹은 1000년 후에 현대 생물학에 두 개의 기념비적 업적을 꼽는다면 했을 때, 하나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고 또 하나는 왓슨 앤드 클릭의 DNA 구조 논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다윈은 플라톤의 불변의 진리, 이데아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그리고 그는 비글로 항해를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왓슨은 클릭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분자생물학 시대를 열어주게 되죠. 그러므로 에드워드 윌슨은 찰스 다윈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아인슈타인이나 심지어 우리 엄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세번을 드는 것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이제 접근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도 생물 다양성이란 하고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알려진 생물종 약 200만 종. 다양한 생물은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한다. 생물 각 개체는 다른 생물체와는 다른 독특한 고유의 유전자를 보유한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물 종 다양성 그러면은 그게 생물 다양성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알게 됩니다.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 유전자의 다양성. 그래서 생물 다양성 그러면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의 이 세 가지의 총체적인 다양성을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생물 다양성이 사실은 많이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이 맺어지게 되죠. 지구환경회의에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생태적 가치나 정신적 가치나 자원적 가치에다가 다시 생물은 국가 주권 또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생물 자원 확보에 아주 경쟁적입니다. 국가 간에.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다 뭐다 여러 가지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세부 실천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생태적 가치 어떨까요? 생태적 가치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생태적 가치는 큽니다. 자, 왜냐하면 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생태계는 또 환경을 또 조절합니다. 환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걸 경제적으로 얼마냐 하고 따졌을 때는 연간 33조에서 7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거의 무한하다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 오늘날 그 천년 섬유 많이 입죠. 이런 것이 생물 다양성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알러지가 많은 사람들 벽지를 어떤 걸 씁니까? 요즘 벽지를 여기 나오는 탄화보드 이런 것도 쓰지만은 여러 가지 그 목재를 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화학적인 물질이 일체 가입되지 않은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 가치 한번 보실까요? 뭐 생물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해바라기 그림이 하나 있네요. 해바라기 그 자체가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하면은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경매가로 얼마에 팔렸는지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반 고흐 해바라기 이와 같습니다. 480억 경매가 실제로 되었고요. 엄청난 이런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 하는 걸 굳이 제가 이렇게 그림 가격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문디라는 작품이 있죠.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이제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종 다양성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생물 종 다양성. 여기 장수하늘소도 있고 또 저어새도 있고 대청부채도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천년기념물이고 저어새나 대청부채는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멸종위기종. 중요한 그런 종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생물종 실제로 한 10만 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52,628종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50% 이상 추가로 더 연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 세부적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곤충,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곤충이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그런 분류군이다 하는 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에 생물 자원, 생물 다양성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연일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약 1조 5천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자생종을 가지고 이런 거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양파도, 키위도, 딸기도 우리나라 자생종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생생물 중에서 국외로 반출된 생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 미국 지금쯤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구상나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털개회나무가 미국으로 가서 미스킴 라일락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로열티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가 하면 하루백합, 우리 하루백합으로 이걸 수입하는데 연간 400만 달러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역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데 이것도 조금만 개발하면은 우리나라 거였는데 뭐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어서 오늘날 생물자원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활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뭔가 항상 우리 인류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태계 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대규모 파괴가 인류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소위 SDGs라고 하죠. 17개 실천 목표가 있는 거죠. 자,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 13, 14, 15 특히 기후변화 대응, 육상생태계 이쪽하고 관련이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생물 다양성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생물 다양성의 그 의미, 즉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이 세 가지의 총체적인 다양성을 생물 다양성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물종 몇 종 정도 되느냐 했을 때 뭐 약 52,800종 뭐 이렇게 되는데 약 53,000종이 지금까지 밝혀져 있고 굉장히 최근에는 열심히 그 미발굴종을 연구해서 밝혀나가기 때문에 1년에도 1,000종에서 1,500종 정도씩 계속 그 새롭게 발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잠깐 쉬어가는 그런 퀴즈를 하나 내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죠. 이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지도에 있습니다. 인도보다 4배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고요. 아래쪽에 그림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사람만 탈 수 있는 차는 인삼차죠. 자, 생물 다양성 마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초로 하늘을 정복. 최초 하늘 정복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뭐 아시죠? 오늘 곤충 이야기 하니까 곤충이구나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 중에서 곤충의 올바른 모습을 한 것은 하고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요.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이건 제가 곤충학에서도 대학생 곤충학에서도 물어보고 외부 강연에서도 자주 물어봅니다. 자, 어느 게 정답일 것 같습니까? 다입니다. 왜 다인지는 아시죠? 가슴에 세 쌍의 다리가 가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곤충은 세 쌍의 다리, 네 쌍 절대 아닙니다. 물론 두 쌍으로 있는 다리도 곤충이 있죠. 한 쌍은 태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쌍의 다리를 가진 곤충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곤충이 서식할까요? 18,638종.
실제로 곤충이 우리나라에 한 5만 종 정도 기록할 것이다 했을 때는 한 37% 정도의 밖에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이 제일 왼쪽 위가 딱정벌레목, 그 다음 벌목, 파리목, 메뚜기목, 잠자리목, 노린재목, 펄잠자리목, 나비목, 이와 같은 개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목 단위로 보면은 이와 같은 무리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곤충이 있는지 크게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강의 이후에는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곤충이 뭡니까? 배는 10에서 11마디로 구성이 되고 성충배에는 부속지, 즉 다리가 없다. 그 다음 개방혈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실핏줄이 다 있죠. 정맥이다 뭐 해가지고 동맥 해가지고 있는데 곤충은 실핏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방혈관계라고 합니다. 사람 피는 폐쇄혈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뭐 소화기관 있고 또 호흡은 숨구멍, 기문이죠. 또 물에 사는 곤충은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그런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쩌면은 뭐 기억을 안 하셔도 좋은데, 하지 않아도 좋은데, 위쪽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곤충하고 아주 친척인 거미, 머리, 가슴, 배 나뉠 수 있을까요? 못 나누죠. 우리 또 가까운 무리가 있는데 꽃게나 뭐 가재나 이런 무리들 가깝습니다. 같은 절지동물이니까 걔네들 머리, 가슴, 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곤충. 그 다음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서 머리에는 한 쌍의 더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복잡한 그런 잎틀이 있고요. 그 다음 또 곤충은, 곤충의 뼈 그러면은 몸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곤충의 이 껍질이 바로 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은 외골격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서 가슴 부분에 두 쌍의 날개, 그 다음 세 쌍의 다리를 가집니다. 뭐 날개도 어떤 곤충은 한 쌍이 퇴화하고 한 쌍만 있기도 합니다. 우리 파리목은 날개 아무리 찾아봐도 날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한 쌍은 퇴화했습니다. 얘네들은. 자, 그런가 하면 날개가 완전히 퇴화를 한 무리도 있죠. 우리 동물 몸속에 사는 이 벼룩, 빈대, 얘네들은 몸속에 있으니까 날개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날개를 퇴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나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곤충의 특징. 자, 곤충은 변태라는 걸 합니다. 변태. 변태 그러면 별로 뭐 좋은 용어 같지 않지만은 곤충에게는 굉장히 좋은 용어이고 굉장히 어떤 효율적인 그런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뭐 무변태 있습니다만 이 완전 변태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알에서부터 부화를 하면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탈피를 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우화를 해서 성충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 것을 우리가 완전 변태, 완전 변태는 나비나 딱정벌레나 벌이나 파리 이와 같은 무리들이 완전 변태를 하죠. 그런가 하면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알, 그 다음에 애벌레 유충이죠. 유충. 그 다음 바로 성충입니다. 그러니까 번데기 시기가 없죠. 이런 경우를 불완전 변태류, 그리고 매미, 노린재, 잠자리, 메뚜기, 바퀴벌레 등이 불완전 변태를 합니다. 뭐 어쨌든 삶의 방법에서 이 변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애벌레 때 열심히 먹을 수 있을 때 애벌레로 되어 있으면 좋겠죠. 푸른 잎을 먹는다면은 잎이 아주 푸르고 이럴 때 애벌레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겨울이 되어서 아주 추울 때 예를 들어 성충으로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럴 때는
번데기가 되어 있거나 알이 되어 있으면은 그 겨울 추운 혹한도 피해갈 수가 있겠죠. 먹이도 없을 때 번데기 시기에는 먹이 먹지 않으니까, 또 알일 때도 먹이 먹지 않으니까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태는 곤충의 생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을 획득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무당벌레 한 사리를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무당벌레는 천적으로 개발해야 될 중요한 곤충이고, 오른쪽에는 한 종이면서도 무당벌레가 형태가 저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곤충에 대해서는 뭐 이와 같이 제가 보여드리고요.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뭐 흔하고 흔한 것이 곤충이니까 밤에 모기가 무니까 곤충은 귀찮은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처럼 곤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충류는 지구 생물 중에서 다양성이 가장 높죠.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높은 그런 분류군이 바로 곤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생물군이 또 곤충이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데 또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그 먹이 자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자연 생태계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화분 매개자로서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곤충이 없으면 식물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종,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종 아까 뭐 53,800 뭐 이렇게 말씀 제가 드렸는데, 지구에는 그러면은 몇 종이나 살고 있을까요? 나오는군요. 자, 지구에 지금까지 기록된, 저 같은 분류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종이 183만 4,340종이고요. 실제로 이 183만 4,340종,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200만 종 이상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자, 지구상에 200만 종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곤충은 100만 종입니다. 곤충이 번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짧은 시간. 아래쪽에 거 이것도 물론 이유입니다. 키티인질의 외골격, 몸 구조의 적응성, 생활사 전략, 아까 변태 이야기했죠. 높은 생식 능력과 짧은 세대 간격, 그 다음 다양한 생리 형태, 변온동물, 다양한 생리 형태에서 변온동물이죠. 변온동물, 이게 또 오늘날 중요하게 되는 것이 탄소 중립에 이게 변온동물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체온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곤충은 온도가 변하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곤충이 번성한 이유 두 가지 제가 저기 해놨는데, 곤충은 소형이라는 겁니다. 소형. 작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0만 종으로. 소량의 먹이만 먹으면 살 수 있겠죠, 곤충. 그리고 작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도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려면은 저는 날개를 들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이제 점령하거나 분산 능력을 가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짝짓기 기회도 이제 증가할 수가 있겠죠. 날개가 있어서 배우자를 빨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뭐 먹이를 빨리 획득한다든지 외부 적에게 도피할 때도 날개는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곤충은 이와 같이 100만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곤충은 아마 500만 종 이상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500만 종에서 1000만 종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요. 곤충, 반려동물 중에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딱정벌레류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렸고요. 자, 이 종은 아시죠?
장수풍뎅이, 학습 반려동물, 학습 애완용으로 중요한 곤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곤충 사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농장, 곤충 농장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굉장히 멋있죠. 왼쪽 상단에 이것은 천년기념물입니다. 장수하늘소죠. 장수하늘소.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광릉수목원, 포천, 광릉에 국립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서식하는 그런 종입니다. 당연히 멸종위기종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장수풍뎅이, 아래쪽에 왼쪽은 넓적사슴벌레, 그리고 오른쪽은 왕사슴벌레. 이 왕사슴벌레 몇 해 전에 일본에서 1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뭐 곤충 저거 72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반려동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큰 나뭇잎벌레, 필라데스 바이올린 벌레, 아주 독특하게 생긴 이런 곤충들도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살아있는 보석이다. 이 홍단딱정벌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곤충 중에서 최초로 유럽에 소개된 곤충입니다. 그때는 제주 홍단딱정벌레 해가지고 있는데요. 실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휴, 사진이 좀 무서워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웬 코브라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박각시나방인데 박각시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애벌레의 머리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곤충에 대해서 조금 봤고요. 곤충의 특징에 대해서도 보고, 또 전 세계 생물 종 다양성이 얼마냐 뭐 하면서 183만 종, 대략 흔히 200만 종 그럽니다. 200만 종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또 수수께끼 하나 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그 다음 이력서를 쓸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회사는 미래식량곤충,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본론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래식량곤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곤충 자원의 응용 분야를 제가 쭉 6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위쪽에 반려동물 혹은 문화축제 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나비 가지고 무주에서는 무주 나비 축제를 하고, 또 예천에서는 곤충 엑스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주에서는 또 우리 인천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곳에서 반딧불이 축제, 이와 같이 문화책 축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곤충 자원으로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천적입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 농산물 혹은 무농약 농산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적 개발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곤충이 다른 해충들을 잡아먹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꽃가루 수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의 80% 정도를 곤충이 꽃가루 수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식물은 곤충이 없으면 식물도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래쪽에는 환경정화. 환경정화를 위해서 지금 양계장이나 양돈장이나 이런 데 동해 등해를 가지고 그들의 양돈, 양계의 분뇨를 분해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곤충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된다. 식용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식용, 약용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그 다음 곤충 생체공학, 이와 같은 부분들이 곤충 자원의 응용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본 겁니다. 자, 곤충 산업, FAO 보고서, UN 식량농업기구에서 곤충은 미래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그런 자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 식용이 한 1900종 정도, 이 1900종을 약 20억 명의 인구가 식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식용 그런다고 곤충 식사에 요리를 해서 바로 먹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식약용 곤충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미래,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7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었을 때는 인구가 93억 혹은 98억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인구가 98억이 되었을 때 지구 생태계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가축을 기르죠. 양돈이다, 양계다, 목장을 해서 소를 기르고 하면은 그들이 뿜는 이산화탄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50년 이후에는 닭이나 소나 돼지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이 FAO의 예측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론을 어디에서 섭취를 해야 되느냐? 곤충이라는 거죠. 곤충. 또 예로부터 곤충은 중국의 본초 강목에서도 105종의, 106종의 그 약용곤충이 소개가 된 바 있고요. 우리나라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95종의 약용곤충이 소개가 되는 등 이런 전통 지식으로도 곤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미래식량으로 뭐 곤충 아닐 거다 하면서도 우리가 네이버에 보통 이런 걸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미래식량하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여기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벌레, 조금 안다면은 밀웜, 조금 더 하면은 이제 고소해, 미래식량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도 또 한번 쳐봤습니다. 미래식량 하니까 여기에도 곤충이 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영어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영어로 하니까 테크놀로지 쪽이 나오고요. 그 다음 곤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여기에 곤충이고 저기에는 보면은 곤충 버거라든지 등등 요리들이 이제 나오고 하네요. 미래식량은 곤충인 것 같습니다. 2050년 이후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곤충을 조금씩 맛보기 차원에서 먹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이와 같이 책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 이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최근에 영양 만점 곤충 식당 뭐 등등 해서 많이 이제 나옵니다. 식용 곤충 뭐 요리 등등 해서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래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책이 계속 출판이 되고 있고, 심지어 식용 곤충 학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용 곤충이 뭐냐? 인간이 섭취할 수 있거나 동물 사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 자원을 우리는 식용 곤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10kg의 먹이를 곤충에게 먹였을 때는 9kg의 고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에게 먹이니까 곤충에게 먹이로 먹였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용곤충에서 메뚜기, 누에, 백감장, 흰점박이 꽃무지, 수펄, 번데기,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아메리카 왕거저리, 또 갈색거저리, 펄무치, 이와 같은 종 10종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에는 1900종 정도 있지만, 그럼 곤충이 환경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 아까 식량 안보 뭐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그림들 보시면은 먹는 부위가 곤충은 80일 때 먹는 부위가 소는 40이고요. 가축 1kg의 사료는 25kg이 됩니다. 소의 경우는. 그런데 곤충은 2.1kg이면 됩니다. 1kg에. 자, 그런가 하면은 물도 소는 112리터가 필요하죠. 엄청나게 필요한데 23리터면 되고, 가축을 기르는데 소는 201 평방제곱미터가 필요한데요. 1kg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곤충은 18 평방제곱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곤충이 환경적인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곤충이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육류 대비 식용곤충의 영양가가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글로벌 식량 부족 해결 열쇠는 역시 곤충이다. 자, 그런데 이제 곤충을 그러면 먹느냐 했을 때
안 먹죠. 다 징그럽다 그러고 좀 해머식품이다 그러고 그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걸 먹으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가축곤충에서 식용곤충과는 별도로 이 아래쪽에 14종은 식용곤충이 아니고 가축곤충입니다. 가축으로 인정받은 곤충이죠. 갈색거저리부터 왕진해까지.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갈색거저리를 넣은 요리가 있습니다. 꽤 먹음직스럽게 개발되어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보시면은 고소해, 즉 우리가 밀웜인데요. 이걸 개발해서 16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식용곤충의 20%가 애벌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뚜기 가지고도 그렇고요. 벌 가지고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식용곤충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미래 식량 자원으로 지정된 곤충.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요리로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곤충 농장이 있습니다. 뭐 곤충 공장처럼 있지만은 농장에서 아주 컴팩트하게 실내 사진도 있고 있습니다만 아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일 오른쪽 하단은 미국에서 그 생산하는 밀웜 생산하는 공장의 사진이고요. 이와 같은 공장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그냥 판매를 안 하죠. 다양하게 분말로, 쿠키로, 젤리로, 또 뭐 영양제로 등등으로 해서 이와 같이 판매하는데 한 200종 이상이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잠 분말이다. 뭐 여기 바로 제가 제품을 지금 홍보하는 것 같은데 뭐 저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지만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꽃뱅이를 이용한 것,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화단비 같은 건 굼벵이를 이용해서 암 환자들 중에서 병원에서 굉장히 그 고단백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병원 처방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그 보조식품으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발견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각종 곤충 요리 해놨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다 좀 이제 싫어하십니다. 나는 이건 안 먹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저도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제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곤충 산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곤충을 그런 해머식품이 아니고 정말 다이어트 식품이고 고단백 식품이고 이렇게 해서 고영양가 식품으로 곤충을 먹어야지, 좀 비싸더라도 곤충을 먹어야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에 바로 발맞춰 나가는 방법이고요. 자, 꿈과 희망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2050년 이후 대비 우리 계속 탄소 중립 이야기를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부 바꾸고 그런 거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양돈, 양계, 목장을 풀어서 이렇게 가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고기를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2050년 이후는 정말 힘들어진다. 그랬을 때 대비해서 여기 보면은 아까 SDGs 그랬습니다. 17개 중에서 직접적으로, 왼쪽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오른쪽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걸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 지구상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지구상에 출현했습니다. 약 3억 7천만 년 전에. 그러나 그들 처음엔 날개 없었죠. 그러나 정말 날개를 가져야 되겠다는 꿈을 꿔왔습니다. 한 5천만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아름다운 날개, 아주 기능적인 날개를 달았습니다. 우리 인류, 기껏 뭐 인류 조상까지 하더라도 200만 년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현생 인류 10만 년 거슬러 올라가면 땡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뭐 비행기다, 뭐 파라글라이드다, 뭐다 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날죠. 그런가 하면 엔젤 같은 우리가 꿈의 날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월트 디즈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꿈은 현실이 된다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2050년 이후 식량 해결의 식량 안보에는 식용곤충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두이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사실 심각한 부분인데 제가 충분히 전달하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 인천대에 있고요. 생명과학부에 있습니다. 이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